그 레이블이 있는 거에 따라서 아까 이제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준지도 학습, 그리고 강화 학습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강화 학습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강화 학습은 근데 레이블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라서 레이블이 있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없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하고 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환경이 이제 보상을 주는 거니까. 저 다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머신러닝을 이제 나누는 방법을 이제 볼 텐데, 점진적 학습하고 배치 학습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사실은 책에서는 배치 학습하고 온라인 학습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45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점진적 학습을 오프라인에서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온라인 학습보다는 점진적 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그냥 점주적 학습만 그냥 넣지 왜 또 온라인 학습을 써놔갖고. 어쨌든 배치 학습이란 건 뭐냐면 데이터를 통째로 다 받아서 한꺼번에 학습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학습을 하죠.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데이터가 추가됐어요. 그럼 전체를 또 새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라는 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제 데이터도 커지고 이제 디스크도 커지고 그렇겠죠. 디스크도 커지니까 디스크 사용량도 많고, 메모리, 이게 얘들이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니까 이제 그 메모리 사용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다 보면 CPU도 많이 쓰겠죠. 그래서 대량의 컴퓨터 자원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경우, 많은 경우 이제 그냥 그 머신러닝 얘기할 때 데이터가 쌓이면 점점 똑똑해진다 뭐 그런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점진적 학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이제 그 학습에 대해서 컴퓨터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옛날에 이제 학습해둔 걸 계속 기억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뭐 잊어버리지는 않는 건 맞는데 학습의 차원에서 그 개존에 했던 걸 다 기억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점진적 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배치하고 다르게 이제 데이터 샘플 하나하나마다 훈련을 시키거나, 또는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오래 걸리니까 한 10개씩 묶는다, 20개씩 묶는다. 그럴 경우 이제 그거를 미니 배치라고 이제 합니다. 미니 배치 학습. 해서 점진적 학습을 한다. 이런 거 온라인상에서 이제 새로 들어올 때마다 이제 그거를 학습시키면서 조금씩 이제 그 모델을 변화시켜 갈 수는 있죠. 변화시켜 갈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변화되는 게 결국 예전에 오래전에 배웠던 건 점점 그 잊어버린다는 표현은 그런데, 왜냐하면 컴퓨터가 잊어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최신의 데이터가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최신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최신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하고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거라면 이제 옛날 데이터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의 데이터 쪽에 더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아까 배치하고 좀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너무너무 큽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클 경우 얘를 통째로 메모리에 올려서 학습할 수는 없겠죠. 메모리가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겠죠. 메모리 부족해요 라고 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쪼개서 읽어오니까 작은 메모리에서도 이제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배치하고 온라인 얘기하면서 그냥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은, 지금 파이썬으로 지금 하잖아요. 파이썬. 그 다음 R이라는 놈 있잖아요. R은 이제 통계 쪽 할 때 상당히 패키지가 많아서 상당히 좋고, R은 또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그 ggplot이라는 놈이 워낙 그 어떤 구조가 잘 돼 있어서 그래프 그리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디폴트로 R은 얘를 메모리,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메모리에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 아주 큰 데이터를 이제 하기에는 R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R을 이제 R에서도 이제 그럼 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고치려는 노력이 있겠죠. R 쪽을 맨 처음 만든 그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해갖고 이제 리노베이션 R, 얘들은 이제 부분 올려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을 읽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잘 돼 있고요.
물론 파이썬에도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고 쪼개서 올릴 수도 있고요. 딥러닝 쪽에 가면 케라스 같은 데서는 제너레이터라는 그 패키지가 그런 게 있어서 걔들은 디스크에 놓고 필요한 만큼씩만 읽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올려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파이썬 쪽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최근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할 때 여기 학습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학습률 요번 데이터에서 이제 해보니까 10만큼 틀렸어. 앞에 그 머신러닝을 디파인할 때 TEP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P가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갖고 했더니 10만큼 틀렸어. 그럼 틀렸으면 그 틀린 걸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머신 그 파라미터를 배워나가는데 10만큼 틀렸으니까 요거 이 틀린 크기만큼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그 반영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1%만 반영할 거냐, 10% 반영할 거냐, 이 학습률을 이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아마 이 장에서는 학습률에 따라서 어떻게 뭐 배워나가느냐, 그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학습률이 높은 게 좋은 건가요? 학생들 같으면은 뭐 딱 가르치면 딱딱 배워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 머신러닝에서 학습률을 크게 보면 우왕좌왕하게 돼요. 뭐냐면은 세상에는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가 모든 세상을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인 데이터가 있고 저런 방향 데이터가 있잖아요. 뭐 잡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잡음 하나하나마다 크게 반응해 버리면은 이제 배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은 게 좋은 거냐? 작은 거는 이제 답답하죠. 한참 배워야 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좋은 건 뭐냐?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이제 적당한 걸 잘 찾아야죠. 이게 적당하다는 말이 이제 좀 뭐랄까 희미끄리한 말이잖아요. 희미끄리한 말이라서 적당한 걸 어떻게 찾냐. 그래서 적당한 걸 찾는 방법을 또 열심히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댑티브한 그 건데 뭐 처음에 그 학습률을 높였다가 점점 줄여가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기울기가 좀 계속 안 바뀌고 있으면 점점 학습률을 키웠다가 또 뭐 모멘텀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있고 그건 뒤에 아마 2장이나 3장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어쨌든 학습률을 보통은 그냥 고정시켜서 사람이 주는데 그런 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학습률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이제 학습률을 조정하는 알고리즘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은 막 내가 힘들어서 학습률을 안 바꾸셔도 최적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뭐 어느 정도 좋은 형태로 이제 그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이제 머신러닝을 나누는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 사례 기반하고 모델 기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사례 기반 대표적인 예를 KNN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KNN은 뭐라 그랬죠? K계의 NN이 이제 nearest neighborhood, 이웃입니다. 이웃.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주변 K가 3을 났을 때 3명의 이웃을 보자. 근데 가장 가까운 3명 나하고 가장 가까운 3개를 봐서 와, 나는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야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알고리즘 자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샘플들 요쪽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쪽에 요게 이제 KNN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얘인데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근데 왜 색칠을 안 해놨냐? 얘만 왜 색칠해 놨냐? 이 세 개만 색칠해 놨잖아요. K가 3일 때 가장 얘랑 새로운 샘플이 딱 들어왔습니다. 얘랑 가까운 세 개를 찾는 겁니다. 가까운 세 개 이제 해봤더니 요 세 개가 걸린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찾아진 놈을 이제 색칠한 거죠. 요 두 개는 삼각형이고 얘는 사각형이에요. 그럼 나는 뭐라고 판단해야 된다? 삼각형일 거야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있는 위치에 가서 그냥. 자, 그러면은 이 모델은 훈련이란 게 뭐죠?
훈련은 요 위치에다가 그냥 옛날 데이터들,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억만 합니다. 학습이란 게 없어요. 그냥 다만 이제 요 평면에다가 여기 지금 특성 1, 2가 있는데 그 위치에다 그냥 예전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갖다 놓는 거죠. 잘 놔야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을 때 K가 3이면 3개를 찾고 4면 4개를 찾고 5면 5개를 찾아서 이제 그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보는 거죠. 이게 K 개수에 따라 이게 얘가 삼각형으로도 보이고 사각형으로도 이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K가 지금 3이니까 얘 3개인데 4로 하려면 동그라미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2개고 사각형이 이제 4개니까 그때는 사각형으로 판단하겠죠. K에 따라서 이런 위치는. 근데 이런 위치에 가면은 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아무런 다른 훈련 없이 그냥 갖다 놓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은 옛날 사례 그냥 참조할게. 이런 알고리즘을 게으르다 그래서 게으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이지 알고리즘. 그냥 갖다만 놓는 거죠. K에는. 근데 한 가지 해야 되는 건 있죠. 유사도 측정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유사도 측정. 거리를 측정, 포지션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거리는 어떻게 하죠? 숫자로 얘들이 표현되어 있으면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숫자 간의 차를 뭐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더 할 거냐? 그냥 더 할 거면 마이너스까지 생각한다는 건데 마이너스 여파가 있으면 거리라기보다는 뭐 마이너스 거리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래서 보통 제곱을 시켜서 이제 더하는 형태 그런 형태를 많이 쓰죠. 아니면 절대값 같은 거 써야 되겠죠. 요게 이제 사례 기반이라고 이제 보면은 이 모델 기반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 기반 학습의 이제 맨 처음에 전제는 뭐냐면 나는 이거를 이런 모델로 이제 할 거야. 모델이 종류가 많습니다. 모델이 종류가 이제 앞으로 우리 책에서 3, 4, 5, 6, 7, 8장 가면서 모델 종류들을 배워나갈 겁니다. 모델 종류를 배워나가는데 맨 처음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모델 종류를 한번 배워나가는데 요 맨 처음 데이터를 요런 걸 받았어요. 요런 데이터. 요런 데이터를 받으면 요 X축이 있죠. X축. 그 다음에 Y축이 있습니다. X축 갖고서 X값 갖고 Y를 값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면은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어떨 것 같나요? 비례할 것 같은가요? 데이터가? 줄줄줄 따라가 보면 비례할 것 같긴 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그 샘플 여기 그 1장에서 나온 얘는 보면 이 Y가 삶의 만족도입니다. X가 뭐냐면은 소득, GDP인데 GDP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 뭐 삶의 만족도라는 건 그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측정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한 거 봤더니 이거를 X축을 GDP로 놓고 Y축을 삶의 만족도로 놔봤더니 얘들이 이거 비례하는 것 같아. 돈 많이 벌면 좀 행복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모델을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한번 해보자. 1차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세타 제로는 이제 상수 기본 1차 방정식에서 보면 이제 그 y절편에 해당되겠죠. y절편이고 그 다음에 요 세타1은 이제 x에 비례하는 GDP에 비례하는 기울기죠. 기울기. 이건 뭐 여기 왜 이렇게 잘못돼 있죠? 여기 세타 제로가 여기 책에 있는 걸 그때 따온 것 같은데 내가 책이 잘못돼 있네. 책이 잘못. 이게 제가 책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세타1이 기울기죠. 세타1 책에 어디서 어쨌든 세타1이 기울기에 해당되고 세타 제로가 이제 그 편향 절편에 해당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어쨌든 우리가 선택한 모델, 우리가 모델을 하나 선택했죠. 어떻게 선택했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게 직선처럼 보이더라 이거죠. 직선처럼 보이니까
이제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선택한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 1차 리니어 리그레션은 파라미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세타 제로 값 결정해야 되고 세타 원 값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요 직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세타 원하고 세타 원하고 세타 제로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건 데이터에서 구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앞에 그 정의에선 E에 해당되는 거, experience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갖고서 가장 얘들을 잘 설명하는 직선을 만들어 그려봅니다. 요 그림,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중에 어느 게 더 가까운 것 같죠? 요 파란색 직선이 가까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살짝 더 위에 간 게 더 좀 더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걸 조절해 가면서 가장 이제 가장 가까워 보는 선을 하나 찾는 거죠. 선을 찾는다는 게 결국 세타 제로랑 세타 원. 이걸 파라미터라고, 모델의 파라미터라고 그럽니다. 파라미터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모델 기반 학습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는 이 그래프를, 요 데이터를 보고서 얘가 직선으로 될 것 같아. 직선으로 될 것 같아라는 걸 판단하고 나서 모델을 선택한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을 선택한 거예요. 이 리그레션이란 말은 이제 뭐 약간 좀 이상한 말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그 리그레션 할 때, 지우개가 아니고 지우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모델을 선택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그러니까 모델 기반에서 먼저 모델을 선택하고 데이터 갖고는 그럼 뭘 했냐? 이 모델의 파라미터인 세타 제로하고 세타 세타 1을 이제 기울기하고 편향이라는 파라미터를 했다 이거죠. 결국 학습이라는 것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세타 제로하고 세타 1을 찾는 거다. 됐죠? 그러면 크게 두 개, 이제 사례 기반이냐 모델 기반이냐. 사례 기반은 그냥 데이터 예전 걸 기억해 놓고 가까운 놈만 찾으면 되는 거고, 레이지 알고리즘이고, 모델 기반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더 있는 거죠. 모델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모델이 이제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피처가 이건 2차원 형태인 거고 3차원, 4차원, 5차원 막 갔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모델이 맞을 거야 라고 이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서 그럼 어떡하냐. 모델 여러 개를 해보는 거죠. 해보고 잘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모델도 해보고 저런 모델도 해보고.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머신러닝 많이 돌려본 아저씨가 통계적 머신러닝입니다. 그 딥러닝 빼고 이제 통계적 머신러닝 많이 돌려본 아저씨는 만능인 알고리즘 결국 랜덤 포레스트다. 랜덤 포레스트는 이 판별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이제 숫자값 예측하는 리그레션에도 쓸 수 있고 게다가 성능도 좋다. 많은 경우 이제 랜덤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를 앞서는 모델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통계적 머신러닝 할 때는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쓰는 형태고요. 그전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나오기 전에 가장 잘 맞았던 거는 소프트 벡터 머신 쪽이었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 상당히 잘 맞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소프트 벡터 머신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고. 자,